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 저녁 시간에 퇴근 시간 이후에는 새로운 콘텐츠를 잘 올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새로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가급적 제가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형태를 취해왔는데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 있어서 하나 좀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4.15 총선이 며칠 있으면 4개월 앞으로 다가오죠. 내년 4.15 총선이. 그래서 지금 사실 보수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보수 대통합 이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나중에 총선 앞두고 혹시라도 뭐 연합 공천, 뭐 공천연대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당대당 통합 이런 거는 벌써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의 그 바른정당계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벌써 발기인 대회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보수 대통합 이것은 물 건너갔고 총선 앞두고 뭐 약간의 연대는 있을지 몰라도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 야당이 또 보수 진영이 이 내년 총선을 통해서 그 갈목할 성과를 거둬서 이 진보 세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이겨야 되죠. 상당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그 첫 관문은 공천이죠. 누구를 내세우느냐, 누구를 대표 선수로 내세우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정책, 뭐 구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구도는 지금 뭐 거의 보수 대통합을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한국당이 제대로 후보를 내세워서 나가면은 성산이 있습니다. 무슨 뭐 공약, 정책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 인물이 먼저죠. 그 상황에서 오늘 한교안의 성부수가 나왔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 뭔가 하고 보니까 일단 단식 투쟁으로 동력을 얻은 한교안 대표가 한교안 대표의 지도부가 어떤 공천 기준을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공천 기준을 제시를 했고 그것이 한교안의 성보수다 이렇게 언론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성보수가 될지 면밀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국당의 당 이미지를 개선하고 현역 의원 50%까지 교체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을 공천에서 배제를 하고 또 여기서 불출마자, 경선 탈락자까지 합치면은 현역 의원 지금 108명이죠. 108명 중에서 절반 이상은 또 교체를 한다. 절반 이상은 새 인물로 내세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새 인물로 내세우던 현역 의원들을 탈락을 시키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존의 틀도 오늘 한국당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큰 것은 이겁니다. 4대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무간용적으로 간용을 베풀지 않고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이 네 가지를 4대 비리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무조건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돼야 하는 분야다. 그래서 완전히 이 관련된 자들은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조국형 비리 배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조국형 비리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딸 입시 비리, 특혜 장학금 이런 데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당에서는 아예 그런 비리가 있으면 배제를 한다. 뭐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말, 음주운전, 성범죄에 대한 제재도 기준을 강화한다. 이런 연루된 사람들은 뭐 공천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공천 기준이 성보수가 될까요?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또 이렇게 해서 공천을 해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단 한국당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당 지금 또 총선이 다가오고 당 지도부가 들어서니까 뭐 또 친황, 비황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황정 그러니까 옛날에 황제 체제처럼 황정 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심재철 원내대표가 등장하고 나서는 또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원장과 한교안의 또 수싸움이 있을 것이다. 공천에서 수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막 나돌면서 과거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13대 총선, 13대 국회부터 1988년부터 그 이후에 14, 15, 16, 17, 18, 19, 20대 총선까지 전부 다 취재를 해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석이죠. 일단 출석이. 당의 유력 인사들에게 출석이.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유권자들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의도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천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에 줄대야 할지 이렇게 막 탐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뭐 한교안 대표의 실세야. 내가 척거냐. 핵심 척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지도부하고 누가 친한지 이 또 외곽 인물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예를 들어서 뭐 한교안 대표와 뭐 동문이 누군지 뭐 평소에 누구와 자주 이야기하는지 그것도 찾아다닙니다. 이런 행태들이 그동안 봐왔던 것과 과거와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과거처럼 이른바 말하자면 개혁공천이죠. 개혁공천을 한다는 건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0% 물갈이, 뭐 4대 비리 연루자, 무관용 공천 배제, 뭐 이런 거 개혁공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패턴이 반복되는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개혁공천이 한국당의 앞날을 보장할까요? 지금 이런 것은 일상적인 당이 평상시일 때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당은 비상시국을 넘어서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 그 상황에 와 있는 상황에서 자, 이 정도 개혁공천 기준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총선 승리를 담보를 할까? 저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출마 예정자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공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천 시도를 해도 한국당이 살아남을지 못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즉, 그 정도로 지금 한국당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바닥에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개혁공천을 할 때가 아니고 개혁공천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개혁공천 차원에 몸을 좀 하고 그것을 넘어서 생존공천을 해야 된다.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해야 되는지 생존을 위한 공천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생존 공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지금부터 막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제가 좀 생각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 그전에는 뭐 공천심사위원장 이런 말도 했었는데 20대 총선 때 가령 그 새누리당이죠. 그때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을 뒀는데 완전히 공천관리위원장 때문에 당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항구는 하명 공천을 했죠. 특정 세력의 입맛이 많은 하명 공천을 하다가 유승민 파동이 일어나고 또 물론 유승민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유승민 파동이 일어나고 또 당대표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사 이렇게 되면서 마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한 명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총선에서 2016년 총선에서 한석이 모자라서 제1당 자리를 민주당이 뺏기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탄핵까지 가는 그런 씨앗이 된 게 사실입니다. 불씨를 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든 공천심사위원회든 공천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 안에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김문수 괜찮습니다. 김문수 요즘 아주 주관 있게 활동을 하고 있죠. 또 박관용 당대표까지 하고 그렇죠. 당대표까지 하고 국회의장도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사실상 공천권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비대위 대표 김종인 이야기 나오고 심지어 윤여준 각 정권 때마다 책사라고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윤여준 이야기 나오고, 물론 다 일단은 있죠. 들어오면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거나물의 거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 식으로 공천위원장을 장단점이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공천의 칼자루를 쥐어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단 휘둘리죠. 당내 또 각 개파에 휘둘릴 수뿐이 없습니다. 뭐 김종인 휘둘리지 않는다 해도 뭐 와서 지금 직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다시 한국당 칼자루를 쥐면은 반발할 수 명분을 주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은 저는 적격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가한 이야기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다시 공천 정권을 준다는 것이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또 누구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제 생각, 이거 순전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당장 어디서 이 정권을 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제도권 안에, 정치권 안에 있던 정치에 몸담았던 분들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저는 제 사담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저는 장기표 전 대표나 영원한 제야라고 부르죠. 그리고 장기표 전 대표는 지금 어떻게 사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선에 지금도 토요일마다 나와서 집회를 주도를 하고, 과거에는 진보 정당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 진보 정권에 대해서, 진보 좌파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또 따끔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박찬종 전 의원입니다. 변호사. 또 박찬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때 대권 주자였고 또 현실 정치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뭐 좀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보수 쪽에서 여전히 연세가 많아도 참신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두 사람은 제 사견입니다. 두 분은 제 사견이고, 굳이 두 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떤 사심 없이 정말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이 정권을 가지고 공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공천관리위원을 선임하는 정권을 가지고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공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완전히 뒤로 빠져야 됩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라도 써야 됩니다. 그 전에 보면은 뭐 공천관리위원장이 있으면은 각 개파에서 우리 개파목 뭐 몇 명, 20명, 30명 막 그런 이야기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을 공천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야 된답니다. 선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을. 그래서 일단은 공천관리위원회든 심사위원, 공천위원회는 이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개혁 공천을 넘어서 생존 공천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생존 공천 어떻게 보면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하나 뭐 그렇게 생각들 하실 겁니다. 저도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제가 대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 개혁 공천은 총선 때마다 각 당의 구호였습니다. 뭐 물갈이, 중진용태론, 젊은 피수열, 뭐 상향식 공천 숱하게 많이 들었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 틀을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0대 총선까지 해왔던, 각 정당이 해왔던 그런 기존 틀을 탈피를 하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아니라, 개혁이 아니라 당장 죽지 않고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저도 지금부터는 좀 구호적인 말씀을 드릴 뿐이 없는데 추상적이긴 한데, 구체적인 방법론은 차차 찾아나가야죠. 외길입니다. 길은 외길입니다.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이기는 공천. 자, 현재 선거법이 통과돼서 뭐 연동형 비례대표되고 이 선거구가 다시 재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253개 선거구에서 253개 선거구 전부를 놓고, 물론 뭐 수도권, 영남, 호남 좀 사정은 다르겠지만은 일단 경쟁이 되는 곳
경쟁이 되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이 되는 곳에서는 모든 선거구를 넣고 교차 시뮬레이션을 다 해야 됩니다. 교차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누구를 공천해야 이기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인원과 자금을 여기 쏟아부어서, 자, 일단 이런 거죠. 그 한국당 안에서 공천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두 사람 중에 공천 경쟁력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공천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 불만을 품고 출마를 해서 무소속으로 했을 때, 그때 구도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두 사람의 경쟁력을 이런데, 그쪽에 만약에 수도권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가 있다면 거기와 여기 이렇게 붙였을 때는 또 누구에게 승산이 있느냐. 그런 모든 것을 다 따져서 누구를 공천해야지 또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공천자를 선정을 하는, 그런 것까지 다 계산기에 넣어서 빅데이터를 뽑아서 공천을 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현재로서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면 경선에 의존하는 상향식, 이것은 좀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상향식에 의해서 뽑힌 후보들, 지금도 그전에도 뭐 당협위원장 할 때, 당협위원장 선출할 때 무슨 가수도 선발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막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내 경쟁력만 있지, 한국당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유권자들 사이에서의 경쟁력,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또 그 상황에서 뭐 무소속 후보가 나오고, 바른정당 후보가 나오고, 바른미래당 후보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 경쟁력이, 당내 경쟁력이 총선 승리를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상향식 공천은 상당히 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나중에 정권도 되찾고, 든든한 반석에 올라 있으면은, 상향식 공천해서, 물갈이도 막 시도를 하고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에 의해서, 당내 당원들의 표에 의해서 대표 선수도 내세우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내 인재영입위원회도 또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인재영입위원회도 많은 힘을 실어줘서 인재영입위원회가 각 지역에마다 또 신인도 발굴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런 작업을 해서 모든 공천위원회가 다 관리를 하면서 새로 발굴된 신인을 포함해서 그들까지 포함시켜서 누구를 내세워야지 선거에 이길지, 생존을 할지, 한국당이 생존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 지표로 만들어서 종합 점수를 내서 그 사람이 누구든 지도부와 친하든 친하지 않든 그런 사람을 골라내서 공천을 해야지 그나마 좀 성산이 있지 않나. 정권의 혼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은 이겁니다. 개혁 공천은 사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 공천을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